자, 다음은 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통합 측면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능력만을 보고 네. 이해운 삼선 의원 출신이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을 했는데 국힘의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네. 특히 TV조선이 제일 공격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청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좌관 갑질에 대한 거 그리고 보좌관들에 대한 사적 운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일일 보도가 되고 있어요. 매우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그 녹취로 너무 괴로워서 그만 듣고 싶은데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방송에서 많이 지금 녹음 플레이를 하면서 그 인터넷에 소리 지르던 그런 부분들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많은 우리 사회에 약자들이 상당히 트라우마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조금 더 국회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가 사실은 참 어려워요. 예. 저도 참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참 어려웠고 저도 그 초선이었고 우리 보좌진들도 한순간에 180석으로 갑자기 불어나면서 보좌진들의 구인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처음이어서 이 큰 엄중한 이런 의정 활동을 같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부침들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또 화살로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이해운 의원만 하더라도 청문회 잘 넘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특히 장철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퇴 의혹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내에서. 예. 그래서 이 청문회가 아마 진행은 될 것 같아요. 날짜도 잡히고 근데 송곡 검증을 여야가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청와대에서도 아마 관심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국무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일부 언론에서 세상에 어디라 뭐라더라. 그 보수에만 자리 다 주면은 그러면 그 집권할 때 도움 주는 사람은 뭐냐 이런 이상한 기사도 막 쓰고 그러던데 뭐 다 주긴 뭘 다 줘요. 이 중에 국무위원 중에 우리 송 장관님? 우리 시약처장님? 또 있나? 뭐 약간 있겠지. 중간쯤. 예, 그런 억지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 주류적 입장 이건 다 유지를 하고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 기준을 다 유지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넓게 인재도 넓게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의 그런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순서는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 일부 언론이 보수에만 자리를 다 주면 집권할 때 도움 준 사람은 뭐냐는 식의 이상한 기사를 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농담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주긴 뭘 줘요. 그러면서 실제로 준 사람은 송미령 장관 그리고 오유경 식약처장 등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대통령은 이제 통합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뭐 잡탕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송미령 장관은 사실 정치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연구원 출신이고 오유경 처장도 사실은 그 서울대학대 교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에서 등용한 실력 있는 분들은 그대로 기회를 다시 한번 준다라는 기치가 있는 것이고 이해운 의원은 정말 뭐 정치인으로서 보수의 그런 대표성을 갖고선 사실 인바이트가 된 것 같긴 한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색 빛깔 얘기할 때만 해도 이 이해운 의원의 여러 가지 제보들이 나오지 보도되기 않았었죠. 전이었어요. 전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도 좀 많이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 주권 정부로서의 보수의 가치도 같이 이재명 정부의 그런 예산에 담고 싶었을 텐데 과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은 하루하루 이해운 전 의원의 지명자의 대응과 그리고 진솔한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소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아닐지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해운 전 의원은 사죄를 했습니다. 예. 내란 관련해서 윤 어게인 그런 거에서 사죄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본인은 또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일을 못한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는데 예.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보시기에. 사실 뭐 그때 제안받았을 때는 선거 전에 대선 기간에 연락이 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여러 뭐 권오을 전 의원도 뭐 이렇게 통합하고 해서 보수 인사들이 캠프에 많이 인바이트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의 제안과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서의 제안은 좀 결이 다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해운 전 의원이 이렇게 지명이 되면서 다른 보수에 대한 외연 확장도 있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유승민도 오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나는 받았던 이런 상황이 있다를 해명하면서 사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예. 본인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나의 경제관념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그 보수 내에서의 본인의 배신자 프레임을 이번에 한번 떨궈대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그런 판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출연해갖고 얘기하면서 우리 유담 내 딸 논문에 대한 부분 나는 자신 있다. 한번 털어봐라. 이건 문제 없는 걸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까지 본인이 그동안에 담아놨던 얘기들 한 번에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털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방송은 안 봤는데 딸 이야기도 했습니까? 예, 유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 본인은 뭐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하다. 조사하려면 해라라는 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해운 전 이제 장관 지명자의 세 가지 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소명할 수 있는 계기가 청문회 때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보좌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앞으로는 어떻게 그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장관이 됐을 때 더 낮은 자세에서 국민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 세 번째로는 경제 전문가라면 이재명 정부에서의 경제 복지 정책과 본인의 소신이 어떻게 충돌하진 않을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이해운의 경제정책과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던 그 메시지들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가 난항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청문회까지는 갈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해운 의원한테 제안을 하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제명까지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보수에서 정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불가능하죠, 장관을 이제. 꼭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절체 정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명을 했는데 철회를 해버리면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도리는 아닐 거라고 보고 청문회에서 얼마나 이 난관을 잘 극복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사실 장관은 뭐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불발이 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직권 임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은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국민들한테 이해운이라는 의원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이 돼야 되고 그거는 본인의 숙제로 지금은 던져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그 강선호 의원은 그 여가부 장관 스스로 이제 물러난 거죠. 그때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좌진들의 폭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슈가 꺼지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여론에 서로 정부와 여당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참 갑질이란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들한테는 주관적인 요소일 수도 있긴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이전에 의원할 때 우리 보좌진들 조금 더 배려해 줄 걸 하는 반성부터 들더라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이해운 장관 지명자를 대상으로 계속 총공세를 펼치겠네요. 지금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보면은 오늘도 새로운 게 나오고 뭐 내일도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이 지금 제보가 되고 있는데 그 제보가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이건 아닌데 이건 좀 너무한데 다들 이런 사안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해운 의원이 삼선하고 사실은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대표도 하고 그리고 인력심도 많고 권력 욕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긍정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쪼아대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8년 이후에 새로운 해석들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시고 오색빛깔의 그런 정부의 통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 과정이 험난할 것인데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배신자, 당원을 배신했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제명을 했죠. 네. 특히 그 배현진 국힘 서울시당위원장이 발끈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힘 입장에선 상상도 못한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날 보면은 그 기재부 내에서도 이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예산처 내에서도 공무원들도 정말 상상도 못한 공무원들은 누가 임명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이드로 듣기로는 누가 미는 누구와 누가 미는 누구 중에 될 거다라고 하면서 막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나리오 A, B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모두 민주당 인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딱 지명되는 순간 공무원들도 막 그날 단톡방에 불이 났다고 해요. 멘붕이 왔겠네요. 네, 그 정도인데 국힘은 아주 그날 쪼잔하게 바로 이렇게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제명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충격이 다 국민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해운 그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의 그 갑질 녹취 폭록이 좀 나왔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전 보좌관한테 했던 것 같아요. 너 IQ가 한 자리야. 널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던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힘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총공세가 시작된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일단 그 녹음 내용 자체가 예.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딩으로 볼 때와 달리 아무래도 이제 그 육성으로 듣고 난 뒤의 반응은 국민분들이 좀 놀라긴 했어요. 아마 JTB도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명한 이유는 실력 때문입니다. 그 이해운 후보자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거로는 뭐냐면 아마 정치인 출신이면서 이렇게 기재부에서 사실은 관료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이 장관이 된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예. 아마 교수 출신 정도고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정권도 그렇고 다른 정부 때도 관료 출신, 기재부 출신만 주로 기재부 그러니까 장관을 했었죠. 그 고시 출신에서 사무관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장관이 된다 그 말씀이죠. 정통 그 모피아라고 하죠. 모피아. 기재부 라인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깨고 좀 창의적이고 더 생산적인 혁신적인 예산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실력이 있으면서도 정치인 출신으로 아마 지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인 부분, 인성 부분, 그리고 정책 검증 말고 도덕성 부분은 별도의 기준인데 이 부분은 아마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따로 지켜보겠다라고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부 언론이 이번 그 지명과 관련해서 이제 비판 기사를 좀 쓰니까 대통령이 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냐면 일부 언론이 보수에만 자리를 다 주면 집권할 때 도움 준 사람은 뭐 하냐는 식의 그 이상한 기사를 쓴다. 그런데 다 주긴 뭘 다 줘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무위원 중에 그 송미령 장관 그리고 오유미 식약처장 여기만 오유경 식약처장 여기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뭘 다 줬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잡탕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빛깔 무지개를 만들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게 대해서. 저는 좀 사실 저한테도 놀라울 정도로 파격 인사인데요. 예. 이 의도가 사실은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워낙 그 매번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부에서도 그렇고 항상 인재풀이 좁다,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얘기가 매번 나오는 게 내부에서만 사람을 찾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실용주의 그리고 성과, 실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보수 인사하더라도 얼마든지 기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확신. 처음에 송미령 장관 유임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내부 반발도 크고 외부에서 뭐 저게 과연 될까? 뭐 곧 내려오지 않을까? 뭐 이랬는데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 잘하는 장관 가운데 한 명이죠. 송미령 장관이.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보수 인사더라도 자신감이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지방 선거를 앞두고서도 지금 유리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중도 보수 정당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선거에서도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념적으로는 정말 민주당 진보 이념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이나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나 보수나 똑같은 방향성이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방향성에 갖고 실력이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통령이란 자리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특정한 세력을 대표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 일종의 이제 통합을 강조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전쟁과 정치를 비교하기도 했는데 전쟁은 점령해서 다 갖는 것. 그러니까 필요하면 상대방을 제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외 사람들을 배제하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고 전쟁이다라고 언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이해운 지금 장관 지명자를 지명한 것도 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 잘하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일만 잘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국힘의 공세가 갈수록 더 거세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제 그 나온 녹음 보도 그리고 이해운 장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갑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찌 보면 갑질 119에서도 이제 문제를 삼은 것처럼 그 부분은 정말 여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젊은 보좌진에게 그렇게 폭언을 한 부분은. 근데 이런 충격적인 녹음 파일을 TV조선은 2017년에 확보를 이미 했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걸로 봐서 아마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얼마 안 됐죠. 2024년 총선에 이해운 후보자를 공천하면서는 다 알고도 지금 공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 민주당이 보수 인사를 기용할 때마다 내부자들을 이렇게 모두 다 영혼까지 끌어서 다 도덕성 검증 이렇게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보이는데요. 국민분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예. 또 이와 관련해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총리 제안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리직을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25년 2월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25년 2월에 모 의원으로부터 첫 번째 제의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절을 하니까 25년 5월 그러니까 대선 한 달 전쯤이죠. 네. 한 달 전쯤에 김민석 당시 의원에게 여러 통해 전화가 왔고 그다음에 문자가 오길래 답을 안 했더니 다음 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한테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문자로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전화도 않고 답을 안 했다라는 건데 왜 갑자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궁금하던데.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일단 그게 그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정말 통합을 중시하는 당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DJP 연합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김종필하고 같이 뭔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많이 뭔가를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는 그렇게 중도 보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고, 그거 잘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당선이 사실은 뭐 필요 없었지만, 유승민이 필요 없었지만, 그럼에도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뭐 그랬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 예. 그걸 이제 와서 마치 문제인 것처럼 표현하는 유승민 전 의원님이 좀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번에 국가보훈처 장관 권오을 네. 그 전 의원도 대선 때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와 뜻을 같이 하면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장관직에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큰 잡음 없이 일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결국 내가 그 색깔이 소위 말해서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상관없이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쓰겠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 대통령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말 끄덕끄덕하게 됐는데요. 그 무지개 말씀을 하셨어요. 무지개. 예. 예, 오색 빛깔 무지개. 그거를 색깔을 다 섞으면은 까만색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랬지. 되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색의 원리였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각각 색깔이 그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예. 파란색 중심으로 예쁜 무지개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대통령님이 생각하는 통합의 설계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보의 이념과 가치, 철학이 매우 중요하고 그거를 수용해야 하고, 다만 그 출신은 어디였더라도 능력이 검증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용하겠다. 그래서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미 답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다음으로는 26년 그 내란 재판 등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이제 재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공모자들이 지금 긴장을 많이 할 텐데, 먼저 1월 9일이죠. 1월 9일에 지규현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관심사가 큰데, 1심 선고는 아마 2월 중순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규현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나기 전에 1심 선고를 할 것 같은데, 네. 이제 1월 9일 날 검찰에 구형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안 되잖아요. 네. 검찰의 구형 어떻게 보십니까? 사형으로 보세요? 예상을 저는 사형으로 봅니다. 뭐 국민들이 그냥 뭐 느낌적으로 사형 이런 게 아니라, 예. 실제로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내란죄로 기소가 되고 수사가 되고 처벌된 게 한 건이 있습니다. 12.12 반란 5.18 그런 광주 민주화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실제로 사형을 구형하고, 전두환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과거 사례도 있고요. 예. 그리고 법정형으로 뇌란 수계에는 지금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벌금형이나 징역 뭐 이런 몇 년 이런 게 없는 이유가, 국가의 뿌리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를 혹시라도 말살시키고 내전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단죄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헌법 앞에서는 성역도 중간도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무죄 아니면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법정형밖에 없다라는 이 법에 쓰여진 대로 이 선고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지금 사형과 무기징역 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과거 그 12.12 사태를 보면 검찰 구형을 보면 검찰이 전두환에게는 사형, 그리고 예. 노태우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선고는 전두환 사형, 그러니까 검찰 구형과 1심 선고가 같았어요. 네. 그런데 노태우 경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형은 22년 6개월로 감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윤석열도 이렇게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의원님? 뭐 이론적으로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뭐 감형 무기징역도 실제로 이제 뭐 연수원에서도 이렇게 시험을 보듯이 어느 정도 참작 사유가 있다면 예. 뭐 이렇게 유기징역으로 바뀌고 거기서 일부 감형이 되는 식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 가능하지만 이게 윤석열 범죄에 대해서 양형 참작 사유가 일단 전혀 없습니다. 예. 뭐 재판 출석도 안 했고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반성도 안 했습니다. 그 뭐 하다못해 지금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 당시 전두환 노태우의 경우에는 당시에 사과를 엄청나게 하긴 했습니다. 반성하고 사과하고 물론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게 뭐 재판에 유리하려고 사과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후적으로 되긴 했고요. 근데 윤석열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예.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 태도도 매우 불성실했죠. 그래서 일단은 법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참작될 사유는 없고 뭐 약간 다른 양형 사유도 전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무기징역이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근데 사형을 검찰이 구형했을 때 이거를 재판부에서 사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상당히 무기징역을 많이 선고를 합니다. 예. 그럼에도 최근에도 사형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 GOP에서 총기 난사한 사건인데요. 예. 그게 2016년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에서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예. 사형을 선고돼. 그보다 훨씬 큰 거잖아요. 아까 그 그럼요. 예. 지금 개인적인 일탈과 그런 뭐 살인 뭐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이 상황을 정말 그 헌법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정말 법정형의 취지,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살리는 차원에서 재판부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그 여론이나 아니면 예측이 사형이 될 가능성이 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니까 본인이 사형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사면이 되려면은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사면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민주당이 내란의 경우 사면을 못하게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네. 법률 개정이.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은 그 전두환도 사면을 받아서 예. 밖으로 뭐 나온 상태에서 뭐 돌아가셨죠? 예, 사망을 했죠. 네. 이제. 예. 예,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전두환 노태우 씨도 법정에서 이렇게 사형이나 무기를 선고받았는데도 나중에 사면받고 멀쩡하게 다니는 것들을 그 광주에서 모두 다 그 피해자들이 지금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 근데 전 국민이 이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예. 입장에서는 그걸 노리는 거죠. 예. 예, 이제 혹시 정권이 바뀌면 사면을 기대할 텐데 민주당이 이제 내란 사범의 경우 사면을 못하게 한다 법 개정을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 법 개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미국에도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경우에는 사면을 하지 않아야 되고 그게 뭐냐면 법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거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런 걸 하지 말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한 거에 대한 응징의 의미도 있지만 예방적 효과가 있습니다. 법정형을 높여놓고 실제로도 그게 그렇게 집행된다라는 걸 보여주면 앞으로 어떤 정치인도 어떤 쿠데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선고도 사형을 해야 되고 이런 내란을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사면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법에 못 박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해서는 1월 9일 구형을 하고 2월 중순쯤 1심 선고를 하는데
선고 그보다 더 빠른 게 지금 체포방해 혐의잖아요. 네. 백대현 부장판사가는 체포방해 혐의는 1월 16일에 1심이 선고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형량이 너무 적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그 체포방해 혐의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고를. 그러니까 그걸 다 유죄로 인정하고 그 법에도 이제 대법원도 양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나도 감경을 안 해주고 뭐 경합범 가중이나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11년 몇 개월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보다 또 어떤 사유로 높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선고형이 저는 선고를 10년은 적어도 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1월 18일이 구속기한 만료로 이제 석방될 줄 알았는데 1월 16일에 1심 선고를 하면은 이제 나올 일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10년이란 중형이 선고되면 그 법정 구속이 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불구속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그거는 불구속 재판 법정 구속을 바로 안 하는 경우는 정말 한 1, 2년 정도 되는 정도 그러면 2심까지 가서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라는 1심 재판부가 간혹 있지만 중형 10년이 선고됐는데 이게 구속을 이어서 안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당연히 예. 구속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월 21일에는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관련해서 그 방조 혐의로 네. 이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제 검찰은 15년을 구형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1월 21일 1심 그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내란과 관련해서는 첫 재판입니다, 이게.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내란 보십니까? 그 한덕수가 비록 내란 우두머리 방조지만 엄청 중요한 그 중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이 선고됐고요. 이 재판에 15년이 대해서 구형됐고요. 구형이 네. 됐죠. 예, 구형이 됐죠. 이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부 주심이 지금 이진관 예. 부장판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저희가 보기에는 만에 하나 이렇게 엄청난 죄를 같이 이제 공범이었는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그 구성 요건이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그 다 엄밀하게 입증이 안 돼서 무죄가 선고될 우려를 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때 그랬죠. 예, 네. 재판부가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어떻게든 그 죄를 저지른 거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중요 임무 종사도 공소장 변경에서 넣기 때문에 저는 이 내란 방조지만 내란의 일부 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선고할 여러 가지 내란 주범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사형 무기 중에 하나로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영장이 당시에 네. 기각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들끓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영장 그 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내란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일반 재판부 뭐 재판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헌법적인 사건, 더구나 내란 사건을 자주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전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지만 이런 그 영역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헌법과 그다음에 국가 정보 관련한 그리고 국방부 뭐 드론도 띄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성이 있는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이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영장 기각률도 그런 사실은 내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꽤 높습니다. 예. 46%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가장 좀 약간 실무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 내란 관련된 그 기소된 분들이 기소된 피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뭐 전국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무슨 지원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는 논산 지원 이런 데서 이게 정말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판사 담당
판사들도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런 내란 사건에서 집중해서 국민들도 피로도가 높지 않습니까? 빨리 끝나야 되고 정확하게 이 재판을 하려면 한 군데에 관할도 몰고 그 같은 사람이 이왕이면 같은 재판부에서 뭐 앞으로 뭐 항소심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 2심까지도 사실심에서는 이렇게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히려 그 사법부에서도 환영할 만한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1월 28일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1심이 나옵니다. 네. 구형은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이었고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죠. 그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뭐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그 지금까지 수사한 부분 그리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뇌물죄 정도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그 3대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 정도 15년이면 꽤 나름 초강수입니다. 예. 그 짜잘짜잘한 죄들을 다 모아서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구형을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쿠팡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예. 유출돼서 지금 탈팡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멸팡까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멸팡. 쿠팡을 망하게 해야 된다? 예, 그런 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탈팡은 말 그대로 탈퇴고 멸팡을 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작 김범석 의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Where is 범킴? 범킴. 예. 예. Where is? 많이 물어보시던데 예. 정작 대타로 나선 우리 로저스 대표는 내가 뭔 잘못이냐라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국정원이 먼저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그 말은 종합하면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이죠? 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실 국정원에서는 항상 말을 애매하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왜 저희는 그런 그렇게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냐고요? 이해했다가 아니라 했다 안 했다. 답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자, 있습니다. 이거 이거 다 잘 기록해, 이거 지금 속기하고 있고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자,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에 그렇다라고 답했어요. 두 번째,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저희가 국정원에다가 이 기기가 회수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봤었고요. 아니요. 국정원에서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스톱하세요.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는 잠깐만요. 알아서 해도 된다고 길게 하지 말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정원이 포렌식을 하라고 지시했냐 물었습니다. 포렌식을 해라라고 지시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 저희가 자, 물어봤고요. 국정원에서는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것이지라고 허용하는 듯한 취지로 말씀을 아,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포렌식 리뷰를 하라는 게 잠깐만요. 아니라 다시 또 카피 등에 대해서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취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의 취지는요. 로저스 씨가 어제 한 말이 김범석이 지시한 이 프레임을 전환시키고 일부 언론에게는 협박하고 너네 보도 봐서 광고 줄 거야. 너네 안 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그 자락 딱 깔아놓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오늘 아침 신문에 쫙 깔려고 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취지가. 저는 딱 한 문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정원이 쿠팡에 그 해당 기기를 포렌식 하라고 지시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요 문장 지시했나요? 문장 지시했나요? 저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저희는 지시했나요? 여쭤보았고 거기서는 허용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문장이 있었냐고요? 기기를 회수한 다음에 무엇을 해도 아니요, 되는지 저- 여쭤보았습니다.
지금요, 그 끝까지 한번 가보죠. 화면 좀 띄워보세요. 로저스 씨가 법법 하시는데 이거 믿고 그러는 거죠? 이분들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걸 부사장은 어디 출신이에요? 변호사시죠? 네, 변호사입니다. 김앤장 출신이죠? 네, 네, 맞습니다. 강한승 어디 출신이에요? 직전에 김현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 어디 출신이에요? 저희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김현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게 다예요? 저희가 파악한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모아다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행위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하면 그거 행정법원에 소송 넣어서 악습을 안 고치겠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 지금 노동자들이 산재 당하면 합의하러도 이분이 가거나 이분들 밑에 있는 법률가들이 가는 거죠. 가서 어르고 뺨치고 극한의 그 가난에 몰려 있는 분들한테 몇 푼 줘서 끝내려고 하는 게 합의인가요? 그러니까 1차 청문회에서는 조금 금손 모드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2차 청문회에서는 돌보내가지고 막 이러고 작전을 바꿨어요. 막 또 이러고 막 그러면은 의원님이랑 같이 야간 노동을 해보고 할 말 다 하고 그러니까요. 내 말 끊지 마! 막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와 진짜 외국인이라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날 사실 유가족 분들 나와갖고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카메라 앞에서는 유가족들한테 I'm sorry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청문회 끝나고 나서 유가족들이 따라오니까 거의 막 도망가듯이 하더라고요. 뿌리쳤어요. 그래갖고 진짜 와 카메라 앞과 카메라 밖에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쿠팡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고 내가 한국에 가서도 도도하게 할 말 다 하고 오는 거고 우리의 뭐 그런 잘못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미국의 주식 시장을 지키기 위한 본인들의 노력이지 않을까 싶어서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90%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이 많은 소비자들을 무시하고 있느냐. 그것도 5만 원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 정말 더 열받더라고요. 예, 쿠팡은 5천 원, 쿠팡 이츠 5천 원. 뭐 그리고 쿠팡 모시기 쓰지도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명품 사이트 그다음에 뭐 쿠팡 트래블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거에서 2만 원씩 준다 그러면 와 진짜 누구를 바보로 하나. 그런 것들은 아무 일 없을 때 그냥 줘도 안 쓰는 쿠폰들이거든요. 와 정말 한국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쿠팡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계속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쿠팡은 미국 기업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편에 서가지고 자사이익을 방어하려 한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김진아 외교부 차관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쿠팡은 그런 생각은 잘못했다라고 언급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요. 근데 지금 쿠팡이 워낙에 그 대관 공화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로비도 만만치 않고요. 또 미국에서도 얼마나 또 로비 거기다 공식적으로 로비할 수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또 그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 국회나 정부를 로비를 대상으로 해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이거는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의 그런 챌린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또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사고 수습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스스로 본인들이 증거인멸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만에서의 사업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범킴의 사모님이 대만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비즈니스를 지금 엄청나게 총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대만에서도 지금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어느 나라에 가서도 신뢰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징벌적 배상을 강화를 해가지고 쿠팡에게 엄청난 과징금을 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쿠팡은 지금 미국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진아 차관이 청문회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교부 입장은 한국의 입법 과정이 특정한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런 문제가 과도하게 양국 간 정치 쟁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아는 거예요, 지금. 쿠팡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외교부 입장에서는 또 한미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드라이하고 중립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실제로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거는 뭐 SK 그리고 롯데카드 그리고 뭐 KT 거기다가 쿠팡에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기업은 오히려 더 큰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여러 제도 개선의 과정 중에 첫 번째가 징벌적 과징금을 3%에서 10%까지로 상승시켜왔고 결국에는 유출되면은 너네들이 그냥 돈으로 책임져라. 그래서 보상을 제대로 해라. 라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상향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카페에 모여갖고 집단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상에 단체 소송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집단 소송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조금 더 기업들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보호책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쿠팡도 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ISMSP라는 인증을 2번이나 국내에서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내 검증 과정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예비심사 도입하고 기술심사도 강화하고 특별점검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챙기겠다라는 부분이 좀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12월 30일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릴 수 있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대폭 늘리겠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최고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근데 이게 되어야 기업들이 말 그대로 독과점 기업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지. 예.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저 3개 다 걸렸습니다.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까지. 그러고 보니 저도 그런데요. 저 다 걸렸어요. 근데 아무런 보상도 없고 네. 지금 피해는 어디까지 지금 발생했는지 모르고 있고 근데 보이스피싱 연락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아, 그걸 네. 그 쉽게 클릭도 할 수 없고 좀 화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SK텔레콤은 그 아세요? 그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그 데이터를 좀 더 줬어요. 근데 새해 26년 1월에 되니까 얄짤없더라고요. 다시 그래요? 원래 원상복귀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여서 몰랐는데 하여튼간에 네. 그래서 저도 SK 유심 바꾸고 네. 롯데카드도 재발급하고 쿠팡에 사실 와우 회원이었거든요. 그 와우 카드도 다시 재발급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다 걸렸어요. 웬만한 국민들은.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거 방송에 나온 기사인데 롯데카드 같은 경우 이제 일반 사람들 그냥 넘어가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도. 근데 일부 시민들은 롯데카드에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했나 봐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런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해줬다고 방송 기사 나왔습니다. 어떤 보상을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바가지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롯데카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라라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기사가 나오니까 또 누군가는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몰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 소송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발품을 팔더라도 그래야지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가만히 있는데 절대 보상하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더 난리치는 사람한테 보상을 더 해준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뭔가 악성 민원자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전들을 알아서 깔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 고고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면에서 정말 기업들이 본인들이 사고치고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더 스트레스 받고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2026년에는 조금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사 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죠. 그리고 오세훈 대 박주민 이 여론조사가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정원호 성동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한 이후에 민주당의 후보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심기일전에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삼가고 당 지도부도 포용적인 리더십 보여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동안 뭐가 좀 아쉬웠는지 궁금하고 통합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함께 보수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은 모두 한 진영에 불러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계엄 철연을 요구한 거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네. 지금 결국 그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절박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절박할 겁니다. 예. 아마 4년 전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때 20%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박빙이 나오고 본인이 지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차 범위 내라. 예. 그 누가 졌다 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20%포인트와 수치만 보면은 이제 좀 진 거죠. 예, 뭐 4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여론도 그렇고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뭐 혐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계엄 부분에 대해서 내란임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의 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마도 강남에 엄청 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조차도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왜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옹호를 하고 윤호개인 세력과 함께하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장동혁 지금 대표죠. 당 대표가 우리는 그냥 극우 쪽으로 가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으니 너무 불안할 겁니다. 오세훈은. 그래서 마치 이렇게 호박에 줄 긋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점 하나 찍고 나는 뭐 내란 세력이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 전재수 의원하고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역시 여기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게 그 전재수 의원은 지금 경찰로부터 그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여론조사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전재수 의원님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때 이번 말고 예. 지금 4년 전 그때 선거 때 쉽지 않대요. 매번 쉽지 않대요. 이번에 부산 12명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그만큼 보수세가 매우 강한 곳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PK 민심도 많이 돌아섰습니다. 일단 PK도 예전에 뭐 민주화 세력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이다, 비상계엄, 불법계엄 이거에 대해서 이미 많이 돌아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해수부 이전 포함해서 지금까지 침체되고 있었던 부산에 희망을 가져다 준 겁니다. 전재수 장관과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이 됐죠. 전 장관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해수부 업무 보고를 부산에 가서 마지막 업무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전에 해수부 이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드렸고 국민들께 부산 시민들은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권과 함께 우리 부산에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야 이 해수부 이전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동안 전재수 의원님이 이렇게 쭉 부산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고 가덕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그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의혹에 불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혹시라도 또는 이 어딘가에서 모함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지지세가 요 정도 나온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사건은 하나인데 지금 네. 공소시효 때문에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로는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거고 네. 이제 나머지 남아 있는 게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이거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중요한 거는 증거가 있냐 없냐 지금 그건 거죠.
그렇죠. 이 정치자금법은 어쨌든 돈을 받았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줬다 받았다만 입증하면은 어느 그 유죄가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8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2026년에는 기소를 할 수가 없죠. 예. 네. 그런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죄까지 어떤 거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았다라는 입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뇌물죄로 기소됐겠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구속돼 있는 권성동도 통일교로부터 많은 걸 받았죠 이미. 1억을 받았다는 뭐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너무 입증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권성동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으로밖에 기소를 못했습니다 검찰이. 예. 그런 상황이라 아마도 이제 뇌물죄로 기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뇌물죄로 기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대가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기소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쉽지 않아서 못한 쉽지 것 않아서. 같다. 예, 저렇게까지 못할 수 있는 걸 보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뭐 출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조국 전 장관님도 그 의혹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를 하셨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아직 그냥 의혹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나중에 밝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재수 의원은 부산시장의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쟁점은 뇌물죄인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뇌물죄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대가성.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무리하게 기소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도 검찰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이 고민을 많이 하겠네요, 지금.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대가라고 하는 게 한일 해저터널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 의견을 피력한 전재수 의원님인데 대가성이 입증이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군요.